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놓고 경제적 고민도 많아지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로 한 탄소 중립 이외에도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RE100 이 캠페인이라는 것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캠페인이 어떤 것이고 기업들은 왜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캠페인의 여파는 또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될지 등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들한테 돈을 꽤 많이 빌려준 모양인데요. 요즘 이 나라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걸친 가난한 나라들이 이 대상들인데, 이 나라들은 또 중국을 원망하는 분위기라고도 하죠.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친환경 관련 규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지키기도 하고 관찰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입장일 텐데, 이런 다양한 규제들은 또 탄소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가격으로 표기되기도 하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을 계속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또 이런저런 규제들의 영향력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RE100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 캠페인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주로 분석하시는 나무 이에날의 김태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태선입니다. 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요즘도 계속 열리고 돌아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의 움직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그 6월 달이 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그 계절이거든요. 그런 시기라서 그동안 배출했던 양만큼 탄소 배출권 다 사서 모아서 네. 제출. 예. 할당된 양만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잉여인 업체들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잉여. 네. 예. 그래서 배출권이 이제 할당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또는 그 감축을 많이 했었을 때는 이제 많이 남게 되는데 남죠. 예. 예. 그때 이제 남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음.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죠. 그때 보통 모자라는 업체한테 팔라고 만들어 놓은 네,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업체들은 대체로 남으면 다 이월하려는 세이빙해서 저축해두려는 생각. 본인들도 나중에 모자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부는 이제 수급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잉여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남는다고 다 그냥 쟁여놓고 갈 수는 없고, 네. 이렇게 6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해서 일부는 팔고 가라. 네. 한 3분의 1 정도는 팔라고 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예. 한 90개가 남으면 30개는 팔고 네. 나머지 60개는 이월할 수 있는 그런 6월 중순까지 그런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무렵에는 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팔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네, 3분의 1은. 예, 그래서 그 무렵이 그 6월 중순쯤에 있었는데요. 그때 가격이 톤당 12,000원까지 또 하락하는 그런 약세의 기조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가격이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한 2만 원, 3만 원대였죠. 그래서 급락을 했군요. 네, 그래서 4월 달쯤 됐었을 때가 2만 3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달 조금 더 되지만 그 무렵에 이제 많이 매도가 있었고, 그래서 6월 15일 이전에 2월을 위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돼서 네.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가격은 다시 그럼 회복을 했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정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났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어제 제가 체크한 바로는 한 19,000원까지 좀 반등을 한 2만 원 했습니다. 선까지 올라갔네요. 네. 모자라는 기업들도 있었을 텐데, 모자라는 기업은 그렇게 가격이 싸게 내놓을 때 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덕분에 그 잉여인 업체들이 그 무렵에 많이 매도를 하고 네. 그 물량은 이제 모자란 업체들이 매입을 해서 네. 이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자란 업체들이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게 가격이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면. 뭐 일단은 계속해서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 계속해서 뭐 할당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이 안 됐고요. 그 시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할당을 좀 넉넉하게 했고, 그리고 중간에 네. 그 시작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조기 감축했던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미리 줄였던
그 양에 대한 것들도 공급을 해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유럽처럼 타이트하게 아, 운영이 안 된. 나라에서 넉넉히 탄소 배출권을 네, 다 그렇습니다. 나눠준 바 있어서 네. 아직 그렇게 남게 있는 것들이 또 꽤 되고 모자란 업체는 많지는 않다. 네, 그 물량이 예전에 많이 준 물량이 계속해서 이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공급이 좀 알겠습니다. 과잉이다라고 볼 수가 시장 분위기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탄소 배출권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되는 시장은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면서요? 네. 유럽 쪽은 한 10,000여 개 업체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1개 국가가 서로 그 국경 제한이 없이요. 서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 유닛단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 거래소군요. 가격이 상당히 이제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는 톤당 얼마쯤 합니까? 예전에 그 최고로 높았을 때는 90유로까지 갔다가 톤당. 예. 예. 그래서 올 초죠. 오. 그래서 최근에는 10만 원이 70, 넘네요. 예. 79유로대 80유로가 최근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음. 이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네.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그 유럽 지역의 그 천연가스 라인을 다변화했고 그래서 특히 뭐 노르웨이나 알제리 쪽에 그 공급 라인 이제 확보하는 그런 네. 움직임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주도로 해서 그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뭐 상한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어떤 공급이나 수급 차원에서 좀 안정세를 탄소 배출권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우리보다는 말도 못하게 비싸네요.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원 선인데 네, 유럽은 1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교통 범칙금 금액이 나라마다 다른 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서로 시장이 다르니까 그거는 그냥 규제도 다르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ETS라는 그 시스템, 그 네. 스킴은 똑같은데 음. 안에 운영하는 각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제도나 예. 유럽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약간씩 다르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그 할당에 있어서도 방법 좀 다르고요. 할당이 되게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거의 다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있고요.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기업들이 부담 줄일 수 있도록. 그렇죠. 다 탄소 배출권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반에 좀 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할당량의 한 50%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예. 시장에서 사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발전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100% 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 결정이 네. 유럽 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감축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군요. 요즘 유럽에서는 그 뭐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얽힌 사연들 때문에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게 탄소 배출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일단은 그 에너지 사이드에 의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네.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발전사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싼 석탄을 더 선호하겠죠. 그렇겠죠. 그죠? 천연가스보다 석탄 가격이 싸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많아지고 싸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탄소에 대한 배출이 많아지겠죠. 아, 석탄 많이 떼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되죠. 그럼 천연가스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겠군요. 뭐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RE100이라는 캠페인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 연료도 다 100% 친환경으로 해라. 네. 그런 의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캠페인이기 때문에 예. 그 신재생 에너지를 100% RE100이라는 의미가 이제 100이라는 게 이제 100% 신재생으로 해서 예. 제조 뭐 공장을 운영 가동해라라는 그런 그냥 러프한 의미고요. 석유 석탄 떼지 말고 네. 그래서 풍력 태양광으로만 공장 돌려라. 네. 그래서 이거는 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한 그런 캠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좋고 해주길 바래 이 정도입니까? 예, 일단은 거의 뭐 자발적 성격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달라는 그런 움직임인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그 스킴은 그렇습니다.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네. 2050년도까지 음,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바란다. 캠페인 성격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이렇게 하면 지켜요? 아니면 그냥 그건 캠페인 하는 분들 얘기고 근데 이게 참 그 어때요? 예. 자발적이고 캠페인 성격인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제 애플사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더 나가서 뭐 BMW나 이런 글로벌한 다국적 대기업군이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에 뭐 반도체를 납품한다라고 그러면 네. 애플이 이제 은근히 압박을 하죠. 우리 제품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너희 반도체도 그럼 예. 친환경 에너지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어떤 캠페인이지만 어, 어느 정도 그 보이지 않는 또 압력이 있어요. 강제하는 압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캠페인이면 그냥 캠페인한 것보다 하고 그냥 성의만 보내면 되지만 이게 실제로는 거의 강제 규정처럼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설비도 바꾸고 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체계도 바꿔야지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납품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예. 새로운 이제 무역 장벽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 쪽에서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아리백 시장이 만들어진 게 21년 8월 달에 이제 정식 출범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8월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뭘 또 매매해요 이걸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하게 되면 예. 인증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줘요. 그게 탄소 배출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시장이에요. 별도의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나눠주는 인증서가 이름이 뭡니까? 그 REC라고 해서요. REC. 예. 예.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해서 음, REC로 해서 발전된 에너지원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는 그 양에 따라서 일종의 참 잘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군요. 네. REC.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 신재생 발전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전기도 팔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인증서도 받기 때문에 참 잘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시장에다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조금 성격의 공급 인증서를 그 발급해주는 이유는 예. 신재생 쪽의 그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이런 화석연료 단가보다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성격의 REC라는 것들을 이제 발급해줘서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사는 사람은 왜 삽니까? REC를 사는 쪽도 있어야 파는 쪽이 그렇죠. 돈을 벌 텐데. 일단은 그 아리백의 캠페인에 참여한다라고 그러면 네. 그 인증서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아리백 캠페인에 REC를 확보해서 이 업체는 신재생 에너지를 썼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되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동네는 구조상 혹은 사정상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쓸 수밖에 없지나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만큼의 REC를 우리가 이렇게 샀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친환경 전기로 했다. 공장 돌린 셈 치자.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 그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판매하는 공급 인증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REC라고 하는 이 이른바 인증서 참 잘했어요. 도장 값도 그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점점 비싸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아리백 시장, 그러니까 REC 시장이라는 공급 인증서 시장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시장이 또 밑에 서브 구조로 있어요. RPS 시장이라는 게 있고 아리백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그 REC를 얻게 되면 발전하시는 분들이 팔 수 있는 루트가 네. RPS 시장이라는 시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거기에다가 팔 수도 있겠고 예. 또 아리백 시장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이유로 수요자가 있는 그 시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은 아리백에 참여한 업체가 한 40여 개 되고요. 예.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한 400여 개 그 국제 업체 저희 다국적 업체들 포함해 가지고 네. 글로벌하게 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아리백에 대한 그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제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네. 그로 인해서 말씀하신 REC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높다. 그래서 저도 아니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전기야 한전에서 보내주는 거고 한전이 친환경으로 만들든 혹은 뭐 석탄으로 떼든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닌데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REC를 그만큼 사면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괜한 비용이 더 드는 건데 그렇죠. 그 비용이 크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비용 더 들어서 원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똑같은 제품이 우리가 가격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친환경이 아쉬워도 그렇죠. 그동안 이쪽에 환경 규제나 이런 쪽이 좀 느슨했을 때는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수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예. 조금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었는데 음. EU 쪽에서의 어떤 환경 규제가 상당히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한 그 대세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면에서 뭐 원가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할당에 대한 비중을 나중에 없애겠다라는 얘기도 있겠고, 그 그리고 REC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뭐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도 있겠고, 일련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 그 EU 지역만 그동안 온실가스 줄이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관리했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 기업들만 손해 손해였거든요, 봤죠. 사실. 친환경 비용을 그렇죠. 부담했을 그러니까 이제 테니까. 그게 그 2005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이제 이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20년 동안 그 유럽은 나름대로 어떤 그 숙고의 시간을 이제 보냈고 네. 이제는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만 부담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 REC를 다 확보해서 RE100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그렇습니까? 뭐 아직은 REC 시장은 기본적으로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참여라서 예. 아직은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든가 큰 돈 안 드는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뭐 생색도 좀 내고 하는 수준으로 하는가 보군요. 지금은. 뭐 최근에 ESG 경영 뭐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네. 되면은 아리백 시장에 참여할 경우 뭐 온실가스 감축도 줄인 걸로 인정해주고 또 뭐 ESG 차원에서 네.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뭐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탄소 배출권 시장은 유럽 시장 따로 있고 한국 시장 따로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도 다르고. 네, 그럼 REC 시장도 유럽 다르고 한국 다르고 네. 각국이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나라는 웬만한 이 발전 전기가 친환경으로 돼서 물론 수량이 풍부하고 강이 많으면 대충 다 수력 발전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REC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서 가격도 싸고 네. 그거 사서 채워야 되는 기업은 쉽고 네. 우리나라처럼 화력 발전 꽤 여전히 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나라들은 태양빛도 별로 안 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원자력도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클린 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적어서 REC도 부족하고 네. 그럼 REC 가격이 비싸고 네. 그렇겠네요. 뭐 그 지리적으로 뭐 유럽 쪽은 이제 바람도 뭐 예. 그 일정하게 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 그 지중해 쪽에서는 좀 열이 좀 태양광이 좀 이제 괜찮으니까 그래서 네. 그쪽하고 대한민국 시장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훨씬 예. 유럽 쪽이 유리하죠. 신재생 쪽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럼 RE100이 뭔가 전 세계에 엄격한 룰이 되면 네. 불리한 나라는 굉장히 불리하겠는데요. 차라리 REC 시장 전체가 시장이 글로벌 공통 시장 하나면 모자라는 기업은 그냥 거기 가서 사면 되는 거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가 없으니 공평한데 네. 유럽의 기업은 REC를 싸게 사올 거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중국 기업은 도대체 우리나라는 친환경 발전이 별로 없어서 REC가 비싸면 이거는 우리는 이 룰 못 따르겠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대기업군에서 이제 좀 참여해달라라는 어떤 그 캠페인 성격이 그런 상당히 정도만? 강한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이게 강제 규정으로 바꾸려면 또 고민할 부분이 꽤 있긴 하군요. 그렇죠. 탄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같은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인데 똑같은 1톤이라도 가격이 그렇죠.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이한 점이 많죠. 참, 이게 실제 협상 들어가면 정말 그 한 푼 한 푼 가지고 그렇죠. 참 날카로워질 텐데 말이죠. 지금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도. 네. 아리백과 아리슨 그런 구조였군요. 잘 들었습니다. 나무 위의 날의 김태선 대표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예,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뭐 식품 가격도 오르고 뭐든지 다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래도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오르니까 뭐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가난한 나라들은 이게 훨씬 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 나라에서는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서요?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중국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중국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하나 잠깐 내드릴게요. 다음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잠비아, 레바논,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난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난한 나라들인데 네.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 특히 중국의 돈을 많이 빌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네, 중국이 이 나라들한테 돈을 왜 빌려줬냐면 네. 이런 나라들이 가난하긴 하지만 뭐 자원이 많거나 그 나라의 위치가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위치인 나라들이거든요. 중국의 안보에 중요한 위치라는 게 어떤 위치예요? 그러니까 뭐 1대1로 프로젝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중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들과 협력해가지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중국의 영향력을 좀 키우겠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옛날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근처에 그렇죠. 있던 그런 나라들이군요, 주로. 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그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나라들의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건데 네. 돈을 많이 주면 그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아니죠. 굳이 왜 중국은 왜 그렇게 해요? 굳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파키스탄에는 그 남쪽에 과다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여수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거든요. 살짝 남서쪽에 있나 봐요. 네. 예. 그런데 이 과다르라는 곳은 그 사우디에서 100km, 20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중국이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서 과다르항에 옮기고 거기서부터는 육로나 파이프로 이 파키스탄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중국 서부 동네로 그쪽으로 쭉 빼서 그렇죠. 육로로 실어 온다. 네. 그런데 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중국은 이 중국이 소비하는 원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를 네. 인도에서 싱가포르에서 대만 앞바다 이렇게 거쳐서 15,000km를 돌아서 갖고 와야 됩니다. 요즘 그러고 있겠죠. 근데 예. 만약 이 미국 함대가 행여나 싱가포르 앞바다나 뭐 대만 앞바다에서 중국 배들 못 가?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석유를 구해올 방법이 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자기들이 가지면 참 좋겠는데 파키스탄 땅이라 그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죠. 파키스탄을. 네, 돈은 중국이 빌려줄게. 우리가 빌려줄게. 거기에 항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도 좋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과다르에 이 대형 항구를 만들고 네. 중국이 그걸 46년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돈은 중국이 되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네. 그 나라의 항구나 뭐 철도 아니면 높은 빌딩 같은 거를 짓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진행되고 됐는데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나라들이 중국한테 빌릴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아하. 계속 문제가 가난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니까 네. 우리가 어려운 기업이나 뭐 서민들한테 돈 좀 빌려주고 나면 또 이제 갚지도 못하고 해서 또 일 커지는 거랑 비슷한 구조인가 보군요. 그런 셈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어디서 들었는데 우간다도 중국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가 네. 그 돈으로 무슨 공항을 지었는가 그러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중국이 그럼 이 공항 압수해주고 공항을 거의 뭐 장악해서 공항 사용료를 중국이 받아가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 나라 맞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또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음, 얼마 전에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야반 도주했던 나라가 있죠. 스리랑카.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에서도 한반토파라는 항구가 이게 중국 돈으로 지었다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항구를 100년 동안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빚이 쌓여서 디폴트 위기가 오는 나라들은 뭐 IMF 같은 게 구제금융을 이제 요청을 하는데 요즘도 그러고 있더군요. 네, 근데 예. IMF는 또 입장이 이렇죠. 이거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 돈 갚는데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보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로 오라고 해서 너희 나라 빚 탕감해준다고 약속하라고 해. 안 그러면 IMF는 돈 못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그런 IMF에 대해서 빌려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너희들이 그럴수록 이 나라는 중국한테 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런 나라한테 돈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으면 중국도 손해일 것 같은데 중국도 좀 당황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죠. 네. 중국이 지금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렇죠. 음, 그런 돈을 외국에 그런 식으로 빌려줬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 돈을 갚네 못 갚네 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럼 우리가 돈을 또 빌려줄게. 그 돈으로 우리한테 빌린 돈을 갚아라 하는 일종의 리볼빙 대출을 계속 해주면서 뭐 사실상 만기 연장이네요, 그냥. 그렇죠. 계속 빚으로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대출금 재협상을 할 때가 또 있는데 네. 이때 뭐 빚을 좀 탕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지급 기한을 늘려준다거나 네. 이자율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에게는 결국 이게 다 부실 채무니까 네. 국제 수지 위기가 되는 거를 막아야 돼서 구제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보유액보다 더 많은 돈을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빌려줬다가 떼일 위험에 처했으니까 중국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예. 예, 사실 중국은 이런 1대1로 프로젝트를 할 때 돈만 빌려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돈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항만이나 공항을 지을 때 현지 인력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어요, 그걸? 중국 장비와 중국 근로자들을 보내요, 그 나라로. 그래서 근로자들도? 네,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다 받아갑니다. 그럼 그 공사비 대부분은 또 중국 근로자들이나 중국 건설회사가 받아갔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중국 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아간 셈이 되고 그래서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중국이 회수해 간 셈이 됩니다. 이미.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중국이 개도국들의 채무 위기 디폴트를 유발했다. 네. 특히 아프리카 대출난이 심각한 위험이다라면서 지적하고 있고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개도국들이 최근에 경제 위기 맞으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도국의 새로운 정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중국이 우리를 속이고 돈을 빌려준 후에 우리 항구나 뭐 공항 이런 걸 가져갔기 때문이다. 네. 애초에 1대1로 대출은 터무니없는 고리 대출이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친중이었던 그 나라의 기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중국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이 나라들이 이렇게 돈 못 갚을 줄 몰랐네 우리도. 야, 우리도 회의 좀 하자. 심각하다.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 계산대로 잘 가고 있다. 저 나라가 돈 계속 못 받고 갚을 거고 그럼 계속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작전이 이거지. 어느 쪽일까요?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들이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를 잘 살려서 돈 다 갚고 이제 중국 의존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그 인프라를 중국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계속 가난하고 빚을 못 갚아야 그걸 빌미로 못 갚으면 내가 이 항구 쓴다.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내심 이런 상황을 반길 수도 있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반중 정서가 또 그렇죠. 형성되니까 그 나라에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거죠. 우리 몰라. 너희들이 뭐 항구를 들고 가든 맘대로 해. 뭐 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열심히 수출해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쌓아나 봐야 네. 이번에 러시아도 외환 보유액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미국 국채로 미국 유럽 금융회사에다가 예금을 해놨더니 갑자기 동결 몰수 이러는 바람에 네. 휴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는 그래도 러시아에 가까울 텐데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달러 뭐 다르게 보관할 방법도 없고 달러로 갖고 있으면 미국이 마음대로 동결할 테니 차라리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빌려놓아 줘서 그렇죠. 뭐 큰 소리라도 치고 영향력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음.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영향력 회사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가난한 나라들을 위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유럽 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 요즘 유럽은 왜 이러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갑자기 사임. 네. 뭐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도 갑자기 사임. 뭐 이런가 봐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여태까지 좀 어떤 안 좋은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사임이 되면서 후계자를 찾는 일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8명의 후보에서 계속 그 보수당 의원들이 비밀 투표로 꼴찌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친 경선을 지금 했었어요. 경선은 네. 이분들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올라오는군요. 네, 계속 경선을 꼴찌부터 해서 떨어뜨려서 네. 그래서 지금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영국은 의원 내각제라서 총선에서 의석을 가장 많이 얻은 정당이 이제 집권당이자 정부가 되고 그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죠. 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의 후임을 뽑는 것도 현재 보리스 존슨의 정당이자 집권당인 토리당, 이 보수당 의원들 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예.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리스 존슨 총리처럼 이 총선 전인 중간에 사임되고 새로운 후임을 뽑는 일이 영국에서는 참 흔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중간에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대통령이 있던 당 의원들이 새 대통령을 뽑아서 나머지 임기는 그냥 저분이 하실 거예요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974년 이후에 모든 총리는 총선 사이에 취임하거나 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이나 전직 장관과 같은 고위 강요들이 되는 것도 매우 흔한 일이에요. 중간에 선수 교체가 잦다. 네. 1955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나 그 외무장관, 재무장관 또는 뭐 그런 장관들이 중간에 후임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선 결과 마지막 최종 후보 2명은 네. 현재 외무장관인 리즈 트러스 그리고 전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이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여성과 남성 후보이자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남성. 백인과 유색 인종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리시 수낙 이분이 유색 인종이군요. 이름이 인도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기도 한데 네. 이 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은 인도계 사람 맞고요. 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세금을 내리는 거에 반대하는 인물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까지는 곳간 많이 열었으니까 증세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팬데믹 당시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 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자 매우 금수저인 인물입니다. 이 인도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최고 계급인 브라만의 후손으로 알려졌고 케냐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35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영국의 오바마 같은 느낌이네요. 그야말로 예. 정치계 이제 엘리트인데 심지어 이 부인도 인도 IT 재벌인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자산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데 영국 부자 순위 222위에 오를 만큼 너무 부자라는 게 너무 오히려 부자라서 정치하기에는 좀 지적을 받고 부담스럽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오랜 기간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에서 네. 인도계 총리가 생기는 역사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후보는 현재 외무부 장관인 리즈 트러스인데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에 도전하는 인물이고요. 예. 리시 수낙하고 40대인 거, 그다음에 옥스포드 출신인 거, 또 마가렛 대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 그다음에 회계사 경력이 있어서 금융계 출신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네. 세금 정책에서는 리시 수낙과 정반대로 감세를 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리시 수낙 후보가 재무부 장관 당시에 추진한 증세 정책을 모두 취소하거나 유예하겠다 이렇게 공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리스 존슨을 잇는 브렉시트 매파이기도 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가 총리가 되는 분위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9월 5일에 나오는데요. 음. 이 최종 결선은 보수당 의원들끼리 뽑지 않고요. 예. 전국에 있는 보수당 당원 아, 당원들이 17만 뽑아요. 5천 명의 우편 투표로 총리를 뽑습니다. 음. 근데 이 제도가 사실은 좀 말이 많아요. 네. 이 영국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4,7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7만 5천 명의 우편 투표로 뽑는다는 거는 전체 유권자의 0.3% 정도끼리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셈인 거잖아요. 보수당 당원들이 뽑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수당 당원들의 대표성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0년 기준으로 보수당 당원들의 63%가 남성이에요. 네.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65세 이상이에요. 그 18세에서 24세는 전체 6%에 불과하고요. 네. 무엇보다 10명 중에 8명이 부와 교육 면에서 사회적으로 좀 상위 그룹에 속하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백인 영국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인, 보수, 부자, 백인 이제 이런 느낌의 키워드가 엉켜 있는 당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전체의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대개 새로운 보수당의 지도자로 당선이 되면 예. 이후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자신의 정당과 권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집권당이 되지 못하면 총리도 사실 내줘야 되거든요. 또 내줘야 되고. 네, 근데 일례로 그런 사례가 있죠. 2017년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재선거를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보수당이 의회 과반수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임했어요. 근데 이 일이 결국에는 뭐 브렉시트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데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하죠. 재선거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힘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스리랑카는 이번에 대통령이 또 바뀐 것 같던데 예전 도망간 대통령의 또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또 논란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을 그럼 또 못 가는 건가 뭐 하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여행 가면 요즘 근데 굉장히 힘들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이런 여행 기사를 다루는 외신들 표현을 보면 네. 에어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행하기 매우 어려운 계절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유럽과 미국 여행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뭐 공항에 큰맘 못 갔는데 예. 항공편이 취소된다든지 뭐 수속에만 한 2-3시간 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든지 짐도 뭐 많이 잃어버린다 그러던데요. 짐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취소도 되고. 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노동력이 부족한 게 뭐 가장 큰 이유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인데 예전에 있던 공항 직원들이 다 안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왔고요. 예. 그 돌아온다고 해도 이 항공업계 자체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예. 새로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직원 교육 모두 받아야 되고 뭐 조종사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 시간도 걸리고 예. 무엇보다 이 가장 큰 문제가 공항 직원의 필수적인 신원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 나 공항 직원 새로 되고 싶습니다 해서 합격했는데 네. 이분 신원조회해서 투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평균 2달 정도가 전과조회 소요되는데 같은 거 하는데. 네,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3개월이 걸리는 곳도 있고 막상 이렇게 채용을 해놔도 네.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가 다시 사람 구한다 하면 이제 글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군요 여기도. 그래서 수험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여행 가시려면 내년에 가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올해 가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된다 올해는.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손에 잡히는 경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올 거고요.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 일요일 아침에 일단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